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18세기에 집필된 책 한 권을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조선 영조 시절의 문인 이재훈이 쓴 해동화식전이라는 책인데요. 조선판 재테크 서적으로 알려진 이 책에서 저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안빈낙도를 최상의 덕으로 여겼던 조선에서도 먹고 사는 걸 넘어 부를 축적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했던 걸까요? 그 시대의 재테크 방법이 이곳 21세기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시드가 필요하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관리와 궁녀가 대표적이고 관청 노비나 기생도 일정한 액수의 봉급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월급제는 아니었어요. 궁녀들만이 매달 지급을 받았고 관리들은 1년에 2번 혹은 4번 봉급을 받았습니다. 조선에도 화폐가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 쌀과 콩 등의 곡식과 옷감으로 지급했고요. 지금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들은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봉급을 차등 지급받았는데요.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가장 높은 관직인 정 1품 정승이 1년에 지급받는 녹봉은 쌀 100석과 1032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관직은 쌀 14석과 옷감 4필이 전부였고요. 오늘날 쌀 한 석의 무게는 144kg이에요. 100석이면 14,400kg이죠. 요즘 쌀 20kg이 45,000원 정도 되니까 쌀로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조선시대 최고 관리의 연봉이 지금 돈으로 약 3,240만 원 정도 되었겠네요. 최하 관직은 쌀 14석이니 453만 6천원에 불과하고요. 물론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가치는 훨씬 높았겠지만 당시 일반적인 양반가의 대가족이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실제로 조선 중기 관리였던 미암 유이춘이 11년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미암일기에 자신이 받은 녹봉의 사용처를 적어놓았는데 대부분이 노비들의 월급으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나라에서 정해진 녹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고요. 조선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테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유명한 태계 이양 선생님도 수익률 200%의 신화를 남긴 재테크의 달인이었다고 하죠. 조선의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는 이식이었습니다. 이식은 이자를 의미해요. 이 이자를 얻기 위해 성행하던 투자 방법은 장리입니다. 장리는 5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뜻하는데요. 묵은 곡식은 바닥나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서 식량이 궁핍한 봄철에 곡식을 구워주고 수확기에 이자를 붙여받는 방식으로 장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이자가 50에서 70%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고리대금이었다는 겁니다. 봄에 빌려서 가을에 갚는 건데 그야말로 폭리였죠. 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조선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은 30에서 50% 정도였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죠. 조선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매점 매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쓴 소설 허생전에는 선비 허생이 2배 가격으로 시장의 과일을 싹쓸이한 후 10배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선의 경제 구조가 그만큼 허약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 물품을 사재기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식의 재테크가 조선의 상인들 사이에서 매우 성행했죠. 부동산 역시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은 기회의 땅이었는데요. 당시의 한양은 지금의 서울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모든 권력과 정보의 중심지로 인구는 몰리는데 면적은 엄청나게 작으니 집값이 폭등할 만도 했죠. 당시 인사동에 있는 30칸짜리 집 가격이 종 9품 관리의 50년치 녹봉과 맞먹을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권력자들은 한양에 사는 서민들의 집을 빼앗아 개조한 후 세를 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풀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족도 당연히 있었죠. 정조 때 양반 유만주라는 사람은 30%의 이자로 사채를 빌려서 명동 한가운데 무려 100칸짜리 집을 구매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백억짜리 초호화 주택이었는데요. 과시욕도 컸겠지만 유만주가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영조 때 있었던 한양 부동산값 폭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조대왕 말기 상인들의 독과점, 주거시설 부족, 쌀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한양의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비록 유만주는 이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투자금 손실 엔딩으로 끝나고 말지만 국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양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금광이나 은광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은 금강을 쫓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황금광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최창학이 조선 3대 금광 중 하나인 삼성금광을 발견해 벼락부자가 되면서 너도 나도 재산을 털어 금광 찾기에 나선 거죠. 193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인가 증권 거래소인 조선취인소라는 곳도 생겨납니다. 일본이 주도했던 거래소라 조선인들은 정보력과 자금력을 따라갈 수 없어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당시 최고 수익률을 올려 투자의 신이라 불렸던 인물은 놀랍게도 조선인 조준호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으로 폭락장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여 회복이 되면 파는 방식으로 놀라운 차익을 거두었는데요. 당시 조준호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00만 원으로 현재 가치로는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널리 성행한 사금융 장리부터 부동산, 금투자와 주식의 신이었던 조준호 이야기까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방법은 똑같구나.
오늘의 결론, 조선시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존재했던 재테크 방법은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을지언정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큰 욕심은 큰 화를 부른다는 것도 만고의 진리. 무분별한 영끌과 비투를 경계하면서 늘 건강한 재테크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상으로 뻗어나가는 길, 지금까지 상상대로였습니다.